비 오는 밤 취한 30대 남성이 뒷좌석에서 계속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야, 아줌마. 이 나이에 밤늦게 이런 일 하는 거면 다른 일도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결정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몸 파는 거 아니야? 하하, 맞지? 안 그러면 뭐하러 이런 일 해? 2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은주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암과 싸우며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일이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다니요. 하하, 맞지? 요즘 여자들 다 그런 거 아니야?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운전대만 꽉 잡고 눈물을 참으며 목적지를 향해 달릴 뿐이었죠. 차에서 내리면서도 남성은 차창을 두드리며 끝까지 비웃고 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몸 팔아서 먹고 살지? 라며 50대 대리운전 기사를 모독했던 취객이 그녀의 트렁크에서 발견한 노란 책자 하나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 충격적인 반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서울의 한 번화가 해가 지고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져가는 저녁 7시.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근처 골목길에서 노란 패딩 점퍼를 입은 50대 여성 서은주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대리운전 어플에서 울리는 알림음이 오늘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콜이네요.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때는 강동구청 사회복지과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2021년 봄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유방암 2기입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그 순간 은주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체중은 20kg이나 빠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모두 빠져버렸죠.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던 남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비 걱정과 가정경제 문제로 다투게 되었죠. 결국 작년에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강동구 반지하 원룸을 구했고 지금은 홀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은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으로 버텨왔지만 한계가 있었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50대 여성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운전 경력만은 25년이나 되었고 밤 시간대에 일하면 낮에는 치료받을 시간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도 무서웠거든요. 오늘도 무사히 끝나길 바랍니다. 은주는 차량 트렁크를 열어 물통과 간단한 간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노란색 책자 한 권을 살짝 만져보았죠. 누구도 열어보지 않는 그 책은 은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틈틈이 써온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숙이었거든요. 첫 번째 손님은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40대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고 차 안에서도 조용히 계셨죠. 수고하세요라며 대리비에 팁까지 주시더군요. 이런 손님들을 만날 때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콜은 홍대 근처였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회식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세 명이 함께 탔는데 모두 예의 바르게 행동해 주었습니다. 언니, 밤늦게 수고 많으세요라고 말해주는 20대 여성도 있었고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늘 벌어들인 돈을 계산해 보니 13만 원 정도 되었네요. 유류비와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제 수입은 10만 원 남짓이었지만 하루치 생활비로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의 사정을 묻지 않고 그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되는 이 일이 은주에게는 위안이 되었죠. 내일도 이런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은주는 작은 바람을 품으며 마지막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직 몰랐죠. 며칠 후 만나게 될 그 취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범했던 하루들과는 달리 이번 주 금요일 밤은 유독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와이퍼를 작동시키며 강남구 신사동 근처에서 콜을 받았죠. 요청자 이름은 김민수였고 목적지는 마포구 상암동이었습니다. 약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비 오는 날엔 콜이 많아서 다행이에요. 은주는 혼잣말을 하며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면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니까 대리운전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오늘 벌써 6번째 콜이었고 수입도 평소보다 좋은 편이었습니다. 신사동 한 호프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김민수라고 했는데 나온 사람은 30대 남성이 맞지만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다른 남성이 부축하며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민수가 너무 취해서 제가 대신 불렀어요. 얘를 집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친구가 대신 대리운전을 불러주는 거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취한 남성이 뒷좌석에 털썩 앉더니 문을 쾅 닫았죠.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은주가 정중하게 물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야, 상암동 어디더라? 내비 켜봐. 아, 씨 머리 아파 죽겠네. 반말이었습니다. 은주는 살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설정했죠. 취한 손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셨거든요. 그래도 안전하게 집까지만 모셔다 드리면 되니까 참을만 했습니다.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뒷좌석의 남성이 계속 트집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느려? 빨리 못 가냐? 에어컨 더 틀어봐. 답답하잖아. 음악 소리 왜 이렇게 작아? 좀 크게 해봐. 은주는 묵묵히 요구사항들을 들어주었습니다. 속도를 조금 높였고 에어컨도 더 세게 틀었죠. 하지만 남성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성이 갑자기 앞좌석을 툭툭 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아줌마. 나이가 몇이야? 왜 이런 일에? 다른 할 일 없어? 집에 가족은 있어? 혼자 사나? 개인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은주는 최대한 짧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더 무례한 질문들을 던졌죠. 아줌마, 이 차 내 거야? 렌트한 거지? 돈 없으니까 이런 일 하는 거잖아. 은주의 손이 운전대를 더 꽉 잡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지만 참았죠. 목적지까지 20분 정도 더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망원동을 지나면서 남성이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아줌마, 솔직히 말해봐. 이 나이에 밤늦게 이런 일 하는 거면 다른 일도 하는 거 아니야? 몸 파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은주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었죠. 2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암과 싸우며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일이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다니요. 하하, 맞지? 안 그러면 뭐하러 이런 일 해? 요즘 여자들 다 그런 거 아냐? 남성은 계속해서 비웃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운전대만 꽉 잡고 목적지를 향해 달릴 뿐이었죠. 상암동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도 남성의 조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돈 얼마야? 아, 대리비 말고. 너 하는 다른 일 말이야. 하하. 차에서 내리면서도 남성은 차창을 두드리며 비웃었습니다. 대리비를 던지듯 주고는 비틀거리며 아파트로 들어갔죠. 은주는 한동안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앞유리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난 3년간 참아온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어요. 평소처럼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노란색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2년간 써온 수기였죠. 망설임 없이 은주는 그 책을 조수석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누군가 이 차를 다시 탈 때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10시, 서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 어젯밤과 같은 장소인 상암동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낮 시간대에도 간혹 콜이 들어오곤 했거든요. 골프장 가는 분들이나 모임 참석하시는 분들 때문이었죠.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취객의 말들이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조수석에 놓았던 노란 책자도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다음 손님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요. 은주는 작은 기도를 올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콜이 들어오지 않아서 잠깐 차에서 내려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혹시 어젯밤에 저를 모셔다 주신 분 맞나요? 은주가 돌아보니 어젯밤에 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모습이 아니라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표정도 진지했고요. 어젯밤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남성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였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 다시 만날 일도 없고 사과를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은주가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차에서 내린 후에 이상한 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조수석에 놓여 있더라고요. 은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노란 책자를 말하는 게 분명했어요. 혹시 실수로 떨어뜨린 건가 싶어서 가져왔는데 집에 가서 읽어봤거든요. 남성이 가방에서 노란 책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당신이 쓴 거예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수기를 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책은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했거든요. 제목이 엄마는 운전 중입니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일기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남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암 진단을 받으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치료받으시면서 겪으신 일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위까지 모든 게 적혀 있더라고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2년 전부터 틈틈이 써온 자신의 이야기였거든요. 처음엔 그냥 일기처럼 시작했는데 점점 더 자세하게 기록하게 되었죠. 특히 딸을 유산으로 잃으셨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남성이 책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둘째를 가졌는데 임신 5개월 만에 잃으셨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은주에게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였습니다. 첫째 딸을 낳고 10년 만에 다시 임신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이를 잃었을 때의 절망감까지,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적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남편분과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들,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던 그 시기들 말이죠. 그리고 암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부분도 읽었어요. 병가를 자주 내게 되면서 눈치를 봐야 했고 결국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남성이 책장을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50대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밤 시간에 일하면 낮에 치료받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다고요.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이 책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더라고요. 자비로 신권 정도 인쇄해서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나눠주었다고요. 본인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책으로 남겼다고 하셨는데요. 남성이 책을 조심스럽게 은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한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어요. 당신은 그냥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함부로 판단했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진짜 이런 삶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젯밤에 책을 읽고 나서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남성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은주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서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운전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날 만난 남성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수기를 읽고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해준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은주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서은주님 맞으세요? 엄마는 운전 중입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요?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수기 제목을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40대 여성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김영이라고 해요. 저도 유방암 환자거든요. 온라인 암 한우 모임에서 선생님 책을 봤어요. 온라인에서 자신의 책을 봤다는 말에 은주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비 출간으로 신권만 인쇄해서 지인들에게 나눠줬는데 어떻게 온라인에 올라간 걸까요? 누군가 선생님 책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페에 올려놨더라고요. 제목부터 내용까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상황이라서 더욱 공감이 되었고요. 김영희 씨는 자신도 암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주의 이야기를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자신의 책을 온라인에 올린 걸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요? 다음 날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다는 50대 여성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혼하고 혼자 아이 둘 키우면서 야간 청소 일을 하거든요. 선생님 이야기를 읽고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어서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전화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었어요. 암 환자분들도 있었고, 이혼 후 홀로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밤 시간에 일하는 여성 노동자분들의 연락도 많았고요. 한 주가 더 지나자 휴대폰이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은주는 대리운전 일에 지장을 줄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모든 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연락한다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책 덕분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은주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뿌듯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특별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다큐멘터리 부서의 박민영 PD라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은주는 깜짝 놀라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엄마는 운전 중입니다를 읽어봤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박민영 PD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은주의 수기를 보고 직접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루는 다큐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은주의 이야기가 딱 맞다고 하더군요.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촬영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편집 과정에서 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은주는 머뭇거렸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선생님,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야기에 위로받고 계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영 PD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받은 감사 전화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이죠.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방송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럴 만한 삶이 제게 있나요? 은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그만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박민영 PD의 제안을 받은 지 일주일 후 서은주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계속 쏟아지는 감사 전화들을 받으면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박민영 PD팀은 은주의 하루 일과를 따라다니며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반지하 집에서 아침을 먹는 모습부터 병원에서 검사받는 장면, 그리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하는 모습까지 모든 걸 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평소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박민영 PD가 말했지만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여전히 어색했어요. 특히 자신의 수기를 읽어주는 장면에서는 목이 메어서 여러 번 촬영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촬영도 쉽지 않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심정, 남편과 이혼하게 된 과정, 그리고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된 이유까지 모든 걸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야 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박민영 PD가 물어봤을 때 은주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요. 암보다도 그때가 더 힘들었어요. 살고 싶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촬영이 끝나고 2개월 후 드디어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운전 중입니다. 어느 여성의 생존기였어요. 5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였는데 은주의 일상과 과거 이야기가 잘 엮여 있었습니다. 방송 당일 밤 은주는 너무 떨려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텔레비전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방송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울면서 봤어요. 저도 힘내야겠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게 위로가 되어요.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SNS에도 은주의 이야기를 응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쉬하는 거 아냐?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 저런 건 그냥 동정팔이야. 다들 힘들게 사는데 왜 저 사람만 특별 취급하는 거지? 방송 나오려고 일부러 꾸민 이야기 같아. 악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은주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지만 내용들이 점점 더 악질적으로 변했어요. 암 걸린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 나도 암 환자인데 저런 식으로 방송 나가서 동정받고 싶지 않아. 대리운전하는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저 사람만 특별한 줄 아나.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방송 일주일 후 온라인 기사에 옛 동료의 인터뷰가 올라온 거였어요. 강동구청에서 함께 일했던 김정미 씨가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은주 씨는 분명 일 잘하던 동료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지막에는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김정미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 진단받고 나서 업무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병가도 자주 내고 중요한 회의도 빠지고요. 물론 아프니까 이해는 하지만 남은 직원들이 그 일을 다 떠안아야 했거든요. 인터뷰는 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도 제대로 인수인계도 안 하고 조용히 떠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퇴직금도 받고 갔다던데 책임 회피하고 혜택만 챙긴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마지막 멘트가 가장 아팠습니다. 방송 보니까 본인을 너무 피해자로만 포장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속은 기분이네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싫습니다. 은주는 그 기사를 읽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정미 씨와는 15년 동안 같이 일한 동료였거든요. 점심도 함께 먹고 개인적인 고민도 나누던 사이였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은주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도망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댓글들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역시 진실은 따로 있었네. 동료가 직접 나서서 말하는 걸 보면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암 걸렸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지. 직장 동료들한테 피해 준 건 사실이잖아. 은주는 댓글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두고 집에만 있었어요. 대리운전도 며칠 쉬었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거든요.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은주는 빈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픔이 암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릴까봐 무서웠어요. 일주일째 집에만 있던 서은주는 반지하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도 치지 않아서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일어날 기력이 없었어요. 휴대폰은 여전히 꺼둔 채였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방송을 했을까? 은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옛 동료 김정미 씨의 인터뷰가 자꾸 떠올랐어요. 15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업무에 소홀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서 예전처럼 일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동료들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나도 억울한 게 많았는데.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플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병가를 낼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참고 출근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퇴직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한 것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이었거든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때 퇴직 처리가 된 거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은주는 간신히 일어나서 조그마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안에 있던 노란 책자의 원고를 꺼내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2년 전부터 써온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암 진단을 받던 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2021년 4월 15일.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유방암 2기라고 하셨다. 귀가 먹먹해져서 그 뒤 말씀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시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때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몇 장을 넘기니 아이를 잃었던 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2014년 8월 3일. 임신 5개월 만에 아이를 잃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각자 다른 방에서 울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었죠. 아이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각자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들 말이에요.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죽지 않기 위해 매일 써내려간다.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살아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 문장을 쓸 때가 생각났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이 자신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 글을 쓰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모든 걸 기록하고 싶다. 언젠가 이 시간들을 돌아볼 날이 올 테니까. 은주는 그때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그 소중함을 글로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대리운전을 시작한 첫날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첫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손님도 친절하셨고 길도 어렵지 않았다. 무엇보다 내 힘으로 돈을 벌었다는 게 뿌듯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그때의 기쁨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암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거든요. 은주는 서랍에서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펜을 들어쓰기 시작했어요. 2024년 10월 18일. 방송이 나간 지 2주가 지났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김정미 씨의 인터뷰는 정말 충격이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김정미 씨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정말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아픈 게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변명이 될 수는 없으니까. 글을 쓰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부끄럽지 않게 나를 더 많이 보여주자. 좋은 면만이 아니라 부족했던 면도 실수했던 부분도 솔직하게 써보자. 그래야 진짜 내 이야기가 될 테니까. 은주는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글로 옮겼어요.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모든 걸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글을 쓴다는 건 나를 마주하는 일이다. 좋은 모습만이 아니라 추악한 면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야 진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던 서은주는 다시 대리운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마음이 많이 정리되었거든요. 비판을 받는 게 두렵긴 했지만 도망만 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은주는 노란 패딩을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휴대폰도 다시 켰어요. 그동안 쌓인 문자 메시지들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방송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힘내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어요. 악플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을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첫 콜은 강남구 역삼동이었습니다. 40대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분이 탔는데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더군요. 혹시 방송에 나오신 분 맞으세요? 정말 감동적으로 봤어요. 은주는 살짝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시간 잘 견뎌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이런 반응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악플보다는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콜을 마치고 상암동 근처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차 옆으로 다가오더니 창문을 두드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을 모독했던 바로 그 취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에 노란 책자를 들고 있었어요. 은주가 창문을 내리자 남성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예상치 못한 사과였어요. 은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은주는 망설였지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제 이름은 이재훈이에요. 외제차 딜러로 일하고 있어요. 남성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날 정말 술에 많이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이재훈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선생님이 놓고 가신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한 말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는 책 내용을 거의 외우고 있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특히 딸을 유산으로 잃으신 이야기와 암 투병 과정을 읽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재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선생님께 사과드리고 싶어서 계속 이 근처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상관없다는 듯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할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은주는 당황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께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이재훈 씨는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책을 읽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했거든요. 특히 제가 하는 일이 외제차 딜러다 보니까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재훈 씨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실은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요. 대리운전 기사분들을 위한 무료 셔틀 서비스예요. 서류를 보니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사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밤늦게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런 현실을 깨달았거든요. 이재훈 씨는 이미 회사 상부와 협의를 마쳤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의 책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은주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책이라는 게 가진 힘이죠. 은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책이라는 게 가진 힘이죠. 말 못할 삶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주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2024년 10월 25일. 오늘 이재훈 씨를 다시 만났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다. 무엇보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은주는 펜을 멈추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재훈 씨와의 만남이 있고 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서은주의 삶은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여전히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은주는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 수기 이후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기록했어요. 악플에 상처받았던 일, 옛 동료의 비판을 받고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이재훈 씨를 통해 깨달은 용서와 화해의 의미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이번엔 더 솔직하게 써야겠어요. 은주는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면도 실수했던 부분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야 진짜 치유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두 번째 원고가 완성되자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수기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고 다큐멘터리 방송 이후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은주는 신중하게 출판사를 선택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독자들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운전 중입니다. 이로 하면 어떨까요? 담당 편집자가 제안했습니다. 부제는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로 하고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맞는 제목 같았어요. 출간 준비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책과 달리 이번에는 정식 출간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거든요. 혹시 또 비판을 받을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책이 나오고 한 달 후 작은 서점에서 출간 기념 강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독자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강연회 당일 은주는 일찍 서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군요.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었고 몇 분은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아마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은주입니다. 은주는 작은 무대에 올라서며 인사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준비해온 말을 시작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거든요. 청중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는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말, 1년 전에 한 독자분이 제게 해주신 말이에요. 그때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은주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객석에서 작은 훌쩍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암을 겪으면서 많은 걸 잃었어요. 건강도, 직장도, 결혼 생활도 모두 잃었죠. 하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은주는 잠깐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들어주고 계셨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따뜻함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손을 들어 질문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유방암 투병 중이고 남편과도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은주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루하루 작은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이 또 질문하셨습니다. 책을 쓰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네, 정말 도움이 되어요.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꼭 책으로 내지 않더라도 일기처럼 써보세요.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강연회가 끝나고 사인회도 이어졌습니다. 책을 사신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보겠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읽고 위로받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며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서점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운전 중입니다. 이 출간 기념회라고 적혀 있더군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새로운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오늘 첫 강연회를 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진심 어린 질문들을 해주셨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살게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벅찼다. 은주는 잠깐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내일도 누군가의 하루를 응원하며 살아가자. 은주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서은주 씨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용기를 내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